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부대 막사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28살의 늦깎이 이등병 이준우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멍든 팔뚝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입대한 그는 같은 기수 병사들보다 대여섯 살이나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곧 거리가 되었고 그 거리는 어느새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야, 책상물림. 오늘 총기 손질 제대로 못했다며? 말년병장 박관태의 목소리가 막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31살 제대를 2달 앞둔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했죠. 팔뚝에 새겨진 용 문신은 군복 소매 밖으로 살짝 삐져나왔고 그의 눈빛은 항상 먹잇감을 찾는 맹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러나 관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준우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죠. 다시? 너 같은 놈이 대학 나왔다며? 그 좋은 머리로 총 하나 제대로 못 닦아? 관태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외출 후 몰래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게 분명했어요. 준우는 숨을 참으며 견뎠지만 관태의 손은 점점 더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오늘 밤 기합받을 준비해. 내 명석한 두뇌로 견딜 수 있나 보자고. 자정이 넘은 시각, 준우는 샤워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스며드는 낡은 샤워장에서 관태는 얼음물 호스를 그에게 던졌죠. 30분 동안 찬물로 씻어. 그 예쁜 피부 좀 단련시켜야지. 물줄기가 등을 때릴 때마다 준우의 이빨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면 더 심한 가혹행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샤워장 밖에서는 관태와 그의 추종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은근히 오기는 있네. 그래봤자 며칠 못 가요, 병장님.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준우의 몸은 온통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장을 메고 훈련장으로 향했죠. 훈련 중 관태는 일부러 그의 군장에 벽돌 3장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머리 좋은 놈은 체력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메고 완주해봐. 5km 구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우의 어깨는 군장 무게에 짓눌려 점점 아래로 처지고 있었어요.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막사로 돌아온 준우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그리고 목격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월 5일 자정, 샤워장 얼음물 기합, 목격자 이병 최동민, 일병 강민수.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군대에도 정의는 존재한다고,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곳이라고. 서울대에서 배운 법학개론 수업이 떠올랐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저녁 관태는 또다시 술에 취한 채 막사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흉악했습니다. 야, 이준우. 내가 나한테 대들었다며? 준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관태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죠. 감히 소대장한테 내 얘기를 했다며? 내가? 누군가 왜곡된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준우는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관태의 주먹이 먼저 날아왔어요.
뺨을 강타한 충격에 준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관태는 쓰러진 준우의 옆구리를 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준우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으윽. 주변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관태의 폭력은 5분 넘게 이어졌고 마침내 그가 멈췄을 때 준우의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태는 준우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군대야, 새끼야. 내 좋은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나가. 아니면 죽든가. 그날 밤 준우는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첫째 이모 마이너스 이영란. 육군 중장. 별 3개를 단 대한민국 최고 위급 여군 장성. 그는 어릴 적부터 이모들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렇게 도움을 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복도에서 관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은 더 재밌게 놀아줘야지. 준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이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모, 저 지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영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목소리는 준우가 기억하는 따뜻한 이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3만 육군을 지휘하는 중장의 목소리였어요. 어디 부대냐? 지금 당장 말해. 밤 11시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높은 천장 아래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전국의 군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육군 중장 이영란은 책상 위에 펼쳐진 작전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죠. 하지만 그녀의 휴식은 조카의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영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고 주변의 참모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인 채 조카의 떨리는 숨소리에 집중했죠. 준우야, 지금 어디 있니? 정확한 부대명을 말해. 강원도 육군 제7사단 24면대입니다. 이영란은 즉시 옆에 있던 태블릿을 켜서 해당 부대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부대 위치, 지휘관 이력, 최근 감사 기록까지 1초 만에 화면에 떴어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랬니? 말년병장 박관태입니다. 이모, 저는 정말. 됐어. 더 말하지 마. 지금부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네. 하지만 이모, 이거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모한테 전화한 게. 이영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카는 이런 상황에서도 규칙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준우야, 너는 대한민국 군인이고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다. 군인은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이건 규칙 위반이 아니라 규칙 집행이야. 전화를 끄는 이영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상황실을 가로질러 별도의 보안 회의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 이태진, 둘째 이모였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긴급 호출이라니. 이영란은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7사단 조직도가 떠 있었어요. 준우가 당했어.
가혹행위. 이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특전사 출신으로 현재 제구사단장을 맡고 있는 강직한 군인이었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어. 조폭 출신 말년병장이라더군. 이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정난훈 작전 발동할까? 정난훈 작전. 이건 두 자매가 오래전 만들어둔 비상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위협이 가해질 경우 모든 군 자원을 동원해 즉각 대응하는 계획이었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명이었습니다. 발동해. 지금 당장. 이영란은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 4글자를 입력했어요. 정난훈 게시. 메시지는 3초 만에 읽음 표시가 떴고 곧이어 답장이 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마이너스 서윤. 공군 준장 이서윤, 셋째 이모. 별 하나를 단 가장 젊은 장성이었지만 그녀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어 있었죠. 정보 분석과 작전 기획에 탁월했고 무엇보다 냉정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제7사단 막사. 박관태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를 따르는 일병 몇 명이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병장님, 그 서울대 새끼 오늘 제대로 혼났던데요? 그래, 아직 멀었어. 내일은 더 재밌게 놀아줘야지. 관태는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에서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대장도 중대장도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전역 후 돌아갈 조직의 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야, 근데 그 새끼 진짜 신고 안 할까요? 대학생 출신이잖아요. 신고? 누구한테? 여기가 어딘지 알아? 군대야, 군대. 신고해봤자 묵살이야. 어차피 증거도 없고. 관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병사들을 괴롭혔지만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고참들이 서로 눈 감아주는 이 시스템에서 그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대 정문에 검은색 SUV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다가왔죠. 정문 근무자인 일병 김수호는 깜짝 놀라 총을 들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별 2개. 소장이었습니다. 부대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김수호는 황급히 인터폰을 잡았지만 이태진은 손을 저었어요. 필요 없어. 길 안내만 해. 그녀의 뒤로 군복을 입은 법무장교 3명과 헌병 6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전투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들은 마치 작전을 수행하러 온 특수부대처럼 움직였습니다. 부대 본부 건물에 불이 켜졌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은 제7사단장 최인호 대령이 황급히 내려왔어요. 그는 복도에서 이태진과 마주쳤고 순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최 대령,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군 법무단 특별조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태진은 손에 들고 있던 공문서를 최인호에게 건넸습니다. 합참 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의 도장이 찍힌 긴급 명령서였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등병 이준우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당신 부대에서 발생했죠? 최인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사실 며칠 전 소대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병사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충 넘겼었죠. 설마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조사 중이었습니다. 조사?
피해자가 사망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 조사 중이었다고? 이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최인우를 지나쳐 막사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따르는 법무장교들의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았던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어요. 관태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앞에 별 2개가 보였죠. 병장 박관태? 예. 너 지금부터 긴급 체포된다.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및 상해죄 위반 혐의. 헌병 2명이 다가와 관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관태는 황당한 표정으로 이태진을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입 닥쳐. 내가 할 말은 조사실에서 해. 관태가 끌려나가는 순간 이태진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준우에게 닿았습니다. 멍투성이 얼굴, 부어오른 눈, 떨리는 어깨. 이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등병 이준우, 의무대로 가서 치료받아. 예. 감사합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별 2개가 자신을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태진은 막사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영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1차 확보 완료. 하지만 언니, 이거 생각보다 깊어. 조직적 은폐 정황 있음. 문자를 받은 이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뿌리까지 뽑아야지. 새벽 4시 합참 지하 3층 비밀 회의실. 이영란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7사단에서 급히 올라온 초동 조사 보고서였죠. 박관태의 가혹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었어요. 보고서를 읽을수록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게 조직적이었다는 거야? 옆에 앉은 이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부대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군복에는 아직 빗물이 묻어 있었죠. 박관태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대장급 간부 2이 눈 감아줬고 중대장은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습니다. 심지어 이태진은 태블릿을 켜서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관태놈이 외부 조직 폭력배들한테 정기적으로 송금받은 기록이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그 돈으로 부대 내 추종 세력을 관리했더군요. 이영란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어요. 화를 사기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준우 외에도 피해자가 7명 더 있습니다. 모두 진술 확보했어요. 하지만 언니, 이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데? 위에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벌써 사단장한테 전화가 몇 통 왔다던데요. 조용히 처리하라고. 이영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군대는 늘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덮으려고만 했죠.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평가 때문에. 조용히 처리? 우리 조카가 죽을 뻔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언니도 알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까지. 날 걱정하는 거야? 이영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각오는 하자는 거죠. 2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각오는 진작했어. 별이 날아가든 전역하든 이번엔 끝까지 간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한 카페. 기자 한미라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한 익명의 제보 메일이었죠. 발신자는 양심적 군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준우의 상처 사진, 박관태의 폭행 녹취록, 그리고 부대 간부들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건 대박이잖아. 한미라는 5년차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군 내부 부조리를 파헤치는데 특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완벽한 증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특종이었습니다. 국장님, 저예요. 지금 당장 출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엄청난 게 들어왔어요. 2시간 후 오전 6시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서울대 출신 이등병, 조폭 출신 병장에게 3개월간 집단 폭행당해 군 은폐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해시태그 군대 가혹행위, 해시태그 박관태 구속, 해시태그 이준우 응원. 오전 9시 국방부 기자실. 기자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국방부 대변인은 땀을 닦으며 준비된 멘트를 읽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군 법무부에서 엄정히 조사 중이며 은폐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피해자가 7명이나 된다는데 왜 방치했습니까? 육군 중장의 조카라서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변인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이영란과 준우의 관계까지 알려진 상태였어요. 언론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별 3개가 조카 살리려고 움직인 거 아닙니까? 합참 청사 이영란의 집무실. 그녀는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참모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군님,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론? 이영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참모장, 나한테 중요한 건 여론이 아니야. 진실이지. 하지만 지금 상황이 장군님께 불리해? 좋아. 그럼 더 투명하게 가면 돼. 이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훈련병들이 구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잡아. 내가 직접 나가겠어. 예. 장군님이 직접요? 그건 너무. 지금 필요한 건 숨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떳떳하면 뭐가 두려워? 같은 시각 국방부 장관 집무실. 장관 박정우는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참모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언론이 날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운운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영란 중장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뭐, 미쳤어? 지금 기름에 불 붙자는 거야? 박정우는 육사 30기 출신으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장관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장 이 중장한테 연락해. 기자회견 취소시켜. 하지만 1분 후 참모가 난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장관님, 이미 기자회견장이 세팅됐다고 합니다. 오후 2시 합참 브리핑룸에서 박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영란의 성격을 아는 그는 이미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죠. 제1 오후 1시 30분 합참 브리핑룸 앞. 카메라와 조명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만 50명이 넘게 몰려들었어요.
사건의 당사자인 육군 중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이영란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에 주름을 펴고 가슴에 단 약장을 확인했어요. 30년 군 생활의 증표였습니다. 별 3개가 어깨에서 무겁게 빛났죠. 문이 열리고 이태진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준비됐어? 응. 근데 떨리네. 언니가 떨린다고? 이라크 파병 때도 안 떨렸다면서. 이영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땐 저기 앞에 있었어. 지금은 뒤에 있잖아. 두 자매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태진이 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틀린 건 하나도 없어. 군인을 지키는 게 군인의 의무잖아. 그래. 가자. 오후 2시 정각.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이영란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중장 이영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어요. 이등병 이준우는 제 조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군인은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친인척 특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군은 침묵하면 썩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덮지 않고 끝까지 밝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러 왔습니다. 설령 제 별이 날아간다 해도.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현직 중장이 자신의 지위를 걸고 나선 순간이었어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란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제7사단 내부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은폐는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영란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벌써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온 긴급 호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녀는 군복 단추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참모총장 집무실 앞 부관이 난처한 표호로 그녀를 맞았어요. 중장님, 총장님께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알아. 들어가도 되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육군 참모총장 강태수 대장이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 중장,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보고드린 대로 했습니다. 원칙에 따라. 원칙? 당신 혼자만의 원칙이죠. 지금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장관님이 직접 전화하셨단 말입니다. 강태수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영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총장님, 군인 7명이 3개월간 폭행당했습니다. 이게 조용히 덮을 일입니까? 그건 그렇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왜 굳이 기자회견까지? 방법이요? 어떤 방법 말씀이십니까? 보고서 조작하고 피해자 입 막고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하는 그런 방법이요? 이영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상관에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강태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이영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하지만 조직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이 중장, 당신 지금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군 전체요? 아니면 썩은 일부분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분간 휴가를 쓰시오. 일주일만. 그건 직무정지나 다름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일이 진정될 때까지.
이영란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총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 일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제7사단 법무실 이태진은 박관태와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관태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말년병장 박관태, 내가 이준우 이등병에게 가한 폭행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해. 진술할 거 없습니다. 그냥 군기 잡은 거예요. 군기. 이태진은 태블릿을 켜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준우의 멍든 얼굴이었어요. 이게 군기야? 관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태진은 차갑게 웃었어요.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제 변호사 오면 달라질 겁니다. 변호사? 아, 내 조직에서 보내준다는 그 변호사 말이지? 이태진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받았더라. 조직폭력배 김동철한테. 이게 뭐지? 관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군 내부에서 조직 자금 받으며 폭력 조직 운영한 거야?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입 닥쳐. 이태진은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같은 놈 때문에 진짜 군인들이 욕먹어.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조직이 썩는 거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카페. 기자 한미라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란의 기자회견 이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익명의 군인들로부터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6사단에서 우리 부대도 똑같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영란 중장님 응원합니다. 제발 끝까지 가주세요. 한미라는 이 제보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었어요. 군대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였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어요. 계급장은 대위.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한미라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윤혜숙입니다. 제7사단 보급관이에요. 한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혜숙, 바로 최초 제보자였어요. 당신이 그 파일을 보내신 분?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더 드릴 게 있어요. 이건 박관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지난 2년간의 부대 내부 보고서가 들어있어요. 가혹행위 신고가 23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 안 됐어요. 전부 무마됐죠. 왜 이제야 이걸? 무서웠어요. 저도 군인이잖아요. 이러다 제 커리어가 끝날까봐. 하지만 이영란 중장님이 나서셨잖아요. 별 3개가 자기 지위 걸고 싸우는데 저만 숨어 있을 순 없었어요. 한미라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윤혜숙의 용기를 알았어요. 이거 보도되면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날 밤 합참 지하 회의실. 이영란, 이태진, 그리고 공군 준장 이서윤이 모였습니다. 셋째 이모 서윤은 서울에서 급히 올라왔어요. 그녀는 정보 분석 전문가답게 이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서윤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떠 있었어요. 여론이 양분되고 있어요. 한쪽은 언니들을 지지하지만 다른 한쪽은 친인척 특혜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예상했어. 이영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서윤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였어요. 제7사단만이 아니에요. 최근 3년간 전국 육해 공군에서 가혹행위 은폐 사례가 47건이나 돼요. 전부 상부에서 묵인했고요. 이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47건? 이게 무슨 조직적이에요, 언니.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부패예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들이 상대해야 할 건 박관태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군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시스템이었죠. 이영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태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까지든 가야죠. 이미 시작했잖아요. 서윤이 덧붙였어요. 별 13개가 무너지든 시스템을 바꾸든 둘 중 하나예요. 이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군모를 바라봤어요. 별 3개가 희미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자. 이번엔 진짜 뿌리까지 뽑는 거야. 세 자매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조카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군대 전체를 바꾸는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국방부 장관 박정우는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어요. 장관, 이 사태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대통령께서 매우 불편해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영란 중장이 통제 못하면 장관직 내놓으셔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우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이영란의 인사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너를 잘라야 하나. 이튿날 아침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장관 박정훈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야당 의원 김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관님, 제7사단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죠? 박정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김수진 의원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내부 보고 문서를 보면 3주 전에 이미 보고가 올라갔더군요. 그런데 왜 조치가 없었습니까? 조사 중이었습니다. 조사요? 피해자가 7명이고 3개월간 지속된 폭행인데 3주 동안 조사만 하셨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정우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군 내부 절차가 있습니다. 성급하게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군인이 죽을 뻔했는데 성급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영란 중장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덮으실 생각이었습니까? 박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을 이어받았어요. 장관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영란 중장의 조카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드러났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해드리죠. 안 드러났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의원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최근 3년간 은폐된 가혹행위 사례 47건의 목록입니다. 전부 상부 보고 후 무마됐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같은 시각 제7사단 영창. 박관태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창 밖에서는 헌병이 3교대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진짜 군사재판까지 가는 건가? 영창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관태는 반가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조직에서 보내주신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국선 변호사야. 예. 그럼 우리 형님은? 너희 조직? 김동철이? 그 사람 어제 구속됐어. 관태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너한테 돈 보낸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더라. 군 내부 조직 운영 방조 혐의야. 검찰이 전격 수사했어.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이번에 최소 5년은 각오해야 돼. 증거가 너무 확실해. 관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처? 피해자 7명이야. 그중 한 명은 지금도 트라우마 치료받고 있어. 내가 무슨 선처를 바라? 오후 3시 군 법무부 회의실. 이태진은 다른 법무장교들과 함께 사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소장님, 추가 증인 확보했습니다. 일병 최동민이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법무장교 오수연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관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이준우 그 새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알았지? 네, 병장님. 증거는 있나? 없으면 뭐든 만들어내는 거야. 여긴 군대야. 이태진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면 군사재판에서 확실히 이기겠네. 네. 하지만 소장님. 오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죠? 무슨 뜻이야? 박관태는 그냥 말단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걸 묵인한 상부잖아요. 이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수연의 말이 맞았어요.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모두 보고를 받고도 눈 감아줬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건드리려면 우리 별로는 안 돼요. 더 높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영란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휴가 중이었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휴가 중 아니었어? 휴가는 무슨? 일해야지. 이영란은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 명령 떨어졌어. 군 내부 가혹행위 은폐 사례 전수조사. 진짜요? 응. 우리가 이겼어. 아니, 정확히는 여론이 이긴 거지. 이영란은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이후 여론이 들끓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했어요. 이제 군 전체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이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적이 더 많아져요. 군 내부 전체가 우리를 적대시할 수도.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옳은 일하는 건데 뭐가 무서워?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 집무실. 박정우는 육군참모총장 강태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총장, 이영란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미 대통령 명령까지 떨어졌는데 보직 변경을 검토해 봐야죠. 일선에서 빼내는 겁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대로 두면 우리 군 전체가 뒤집힙니다. 박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태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이영란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예. 그녀에게 정권을 주는 거죠.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부 지게 하는 겁니다. 만약 조사가 과도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요. 박정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교묘한 방법이었어요. 이영란에게 힘을 주는 척하면서 동시에 올가미를 씌우는 거였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오전 합참 청사. 이영란은 참모총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강태수는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 중장 축하합니다. 군 가혹행위 특별조사단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영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내용을 빠르게 훑었어요. 정권과 함께 막중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3개월. 결과 보고 후 즉시 인사조치 단행. 단 조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조사단장의 책임. 이영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가미인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건 생각 다 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이영란은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강태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중장, 이러다 진짜 별 날아갑니다. 상관없어요. 별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영란은 서류를 돌려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도로 나온 이영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카 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모가 끝까지 책임질게.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모,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영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조카였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조카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특별조사단 사무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이영란, 이태진, 이서윤 세 자매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벽에는 전국 군부대 지도가 붙어 있었고 47개의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47개 부대를 전부 조사한다. 3개월 안에. 이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서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부터. 좋아. 그리고 이영란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해병대 제2사단. 여기서 작년에 병사 한 명이 자살했어. 유서에 가혹행위 언급이 있었는데 묻혔어. 세 자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특별조사단이 출범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익명의 전화, 암호화된 이메일, 심지어 우편으로 보낸 녹음 테이프까지 군 내부의 침묵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특별조사단 사무실. 이영란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옆에서 이서윤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언니, 좀 쉬어야 해요. 이러다 쓰러져요. 괜찮아. 이거 다 끝내고 자야지. 이영란은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녀는 다시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윤아, 해병대 제2사단 조사 결과 나왔어? 네. 그런데 이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작년에 자살한 병사 정민호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21살 웃는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죠. 유서 원본을 확보했어요. 부대에서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영란은 유서 사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절규였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맞고 욕먹고 잠도 못 자요. 신고했지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이게 군대래요. 저는 그냥 편하고 싶어요. 이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유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가슴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담당 지휘관은 해병대 대령 오성민입니다. 유서를 보고도 개인적 우울증으로 처리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진급해서 지금은 준장이에요. 본부 작전처장. 이영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이서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급? 사람 죽인 놈이 진급을 했다고? 언니, 진정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아. 미안해. 이영란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침착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도 인간이었습니다. 화가 났고 슬펐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 30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몰랐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같은 시각 강원도 제7사단 의무대. 이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입원한 지 2주일째였어요. 몸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일병 최동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우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가혹행위를 목격하고 증언해준 용감한 병사였습니다. 형, 괜찮아? 응. 너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야. 너 보복 안 당하니? 최동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헌병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근데 형, 왜? 미안해. 내가 진작 신고할걸. 그랬으면 형이 이렇게까지.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시스템? 응. 여기선 폭력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선임이 후임 때리는 게 군기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냥 범죄야. 최동민은 침묵했습니다. 준우의 말이 맞았어요. 군대에 오기 전까지 그도 몰랐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무법천지일 줄은. 근데 형, 이제 달라질까? 이모님들이 나서셨잖아. 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병들이 구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달라져야지. 안 그러면 또 나 같은 사람이 생길 테니까.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 특별조사단의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어요. 이영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2주간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총 47개 부대 중 23개 부대에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19개 부대에서 가혹행위 은폐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영란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피해자는 총 142명. 그중 47명이 현재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으며 11명은 전역 후에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영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음 문장을 이어갔어요. 작년 자살한 해병 정민호 일병 사건은 가혹행위가 직접적 원인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지휘관 오성민 준장은 유서를 인지하고도 은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성민 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도 없이. 증거 있습니다.
이영란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서 원본, 당시 목격자 진술, 그리고 준장님이 직접 서명한 은폐 지시 문서까지 다 있어요. 오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국방부 장관 박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중장,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군 전체를 뒤흔들. 과도하다고요? 이영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관님, 142명의 군인이 폭행당했어요. 한 명은 죽었고요. 이게 과도합니까? 아니면 폭력이 과도합니까? 박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영란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남은 24개 부대도 전수조사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겁니다. 계급이 뭐든 직책이 뭐든 상관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육군 참모총장 강태수가 이영란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중장, 잠깐. 네, 총장님.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오. 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영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총장님, 전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들이 스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 별 하나 날아가는 거야 각오했어요. 근데 총장님은 어떠세요? 이 모든 걸 알고도 눈 감은 책임 생각해 보셨어요? 강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영란은 경례를 올리고 돌아섰어요. 그날 밤 서울 한 고급 일식당 개인실, 국방부 인사들과 고위 장성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이영란을 막아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위험해요. 해군 소장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 명령이잖아. 방법은 있어. 조사 과정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거야.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서 조사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지. 공군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물리적으로 막아야죠. 조사단에 배치된 인원들 중에 우리 사람도 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군의 명예를 위해. 다른 이들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같은 시각 특별조사단 사무실. 이태진이 황급히 이영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왜? 무슨 일이야? 제7사단에서 연락 왔어요. 일병 최동민이 실종됐대요. 이영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동민, 준우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어요. 실종? 언제? 오늘 저녁 점호 이후부터. CCTV 확인했는데 누군가 그를 차에 태워서 나갔대요. 차 번호는 군용 차량이에요. 근데 배차 기록이 없어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이영란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출발한다. 서윤이한테 헬기 준비하라고 해. 언니, 이거. 이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단순 실종이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알아. 그래서 더 빨리 가야 돼. 두 자매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이영란은 휴대폰으로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밤 11시 제7사단 외곽 폐공장. 최동민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앞에는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야, 넌 왜 쓸데없이 나섰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한 남자가 최동민의 뺨을 때렸습니다. 최동민은 신음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진술 번복각서 써.
그럼 살려줄게. 남자는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동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뭐, 이 새끼가? 또 한 대 맞았습니다.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어요. 최동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형, 미안해요. 근데 전 거짓말 못해요.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가 폐공장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건물을 비추며 주변을 훑었어요. 이영란과 이태진 그리고 특전사 출신 헌병 6명이 로프를 타고 지붕으로 내려왔습니다. 3분 안에 확보한다. 조용히 빠르게. 이태진의 지시에 헌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된 움직임으로 건물 내부로 침투했어요. 야간 투시경을 낀 그들의 시야에 폐공장 내부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층 복도, 이영란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총을 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카의 친구가, 아니 그녀가 지켜야 할 군인이 위험에 처해 있었죠. 2층 끝 창고에 여론 반응 4개 확인. 헌병이 열감지 장비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태진이 손짓으로 포위 대형을 지시했어요. 헌병들이 소리 없이 창고 문 양쪽으로 포진했습니다. 창고 안 복면을 쓴 남자들은 여전히 최동민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진술 번복할 거야, 말 거야? 최동민은 피를 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박살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군 헌병이다. 헌병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태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기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지금 당장.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영란이 최동민에게 다가가 재갈을 풀어줬습니다. 괜찮니? 최동민은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아니야. 넌 충분히 용감했어. 헌병들이 복면을 벗겼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얼굴들을 보고 이영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7사단 소속 부사관 둘과 일병 하나였습니다. 누가 시켰어? 이영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부사관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이태진이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넌 군인 납치, 폭행, 협박으로 최소 10년은 각오해야 돼. 근데 배우를 말하면 감경 고려해 줄 수도 있어. 선택해. 부사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성민 준장님이. 뭐라고? 해병대 오성민 준장님이 연락 왔어요. 증인을 없애라고. 그래야 조사가 흐지부지 된다고. 이영란과 이태진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상했던 이름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녹음했지? 이태진이 헌병에게 물었습니다. 헌병이 녹음기를 들어 보였어요. 전부 녹음했습니다. 좋아. 이 새끼들 전부 연행해. 새벽 2시 국방부 본관. 긴급 소집된 고위 장성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영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군복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오성민 준장 어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오성민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기 있소, 이 중장. 당신이 증인 납치를 지시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이영란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오성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증인 없애. 조용히. 흔적 남기지 말고. 오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박정훈이 일어섰습니다. 오 준장,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 DNA 감식과 음성 분석 다 끝났습니다. 100% 일치해요. 이태진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오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성민 준장, 지금부터 당신은 체포됩니다. 군인 납치교사, 증거인멸 시도. 잠깐, 박정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중장, 이건 너무 급작스럽소. 절차요? 사람 죽이려 한 놈한테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영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장관님, 이 사람은 1년 전에도 병사 한 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장성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인입니까? 박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영란은 헌병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헌병들이 오성민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자 장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이영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육군 참모총장 강태수만 남았습니다. 이 중장. 네, 총장님. 당신, 어디까지 갈 생각이요? 이영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끝까지요. 더 이상 죽는 사람 없을 때까지. 그러다 당신도 부서질 텐데. 상관없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강태수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이영란은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준우였어요. 여보세요, 준우야. 이모. 뉴스 봤어요. 동민이 구해주셨다며요? 응. 괜찮아. 다 해결됐어. 이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쟤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야. 이영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시스템 전체의 문제거든. 고쳐야 해.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그래도 준우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폭력에 저항한 건 용기야. 그리고 이모는 그런 조카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끄는 이영란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한 척했지만 그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군사법원. 오성민 준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이영란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오성민은 작년 해병 정민호 일병의 자살 사건을 은폐했으며 올해 증인 최동민 일병을 납치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증거인멸, 그리고 살인 방조에 해당합니다. 오성민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지 부대관리 차원에서. 부대관리? 이영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말을 시작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부대관리라고요? 유서에 명확히 가혹행위가 적혀 있었는데 그걸 묻은 게 관리입니까? 증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21살 청년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군인을 죽이려 했고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공판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되었어요. 오성민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2주일 후 법정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오성민에게 징역 12년 군인 신분 박탈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오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영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선 이영란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장님, 소감 한 말씀. 이번 판결이 우리 군의 변화를 이끌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폭력이 용인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중장님, 본인은 어떻게 되십니까? 별 내려놓으신다는 소문이. 이영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인들이 안전하게 복무하는 게 중요하죠.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불렀어요. 이영란 중장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박정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각하, 이 중장은 규정을 넘어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요?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가 없었으면 이 모든 부패가 계속 묻혔을 텐데요. 하지만 절차보다 중요한 게 정의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서류를 덮었어요. 이영란 중장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 인권 개선안을 한 달 내로 제출하십시오. 각하, 이건 명령입니다. 박정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영란은 집무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포상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이태진과 이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축하는 무슨,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래도 큰 진전이잖아. 이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별 13개가 얼마나 빛날 수 있을까? 충분히 빛나고 있어, 언니.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석 달 후 가을, 국군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규모 광장에는 각 군 병력이 정렬해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단상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요 장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란은 육군 대표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여느 때보다 반듯했고 가슴에는 새로운 훈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국민 영웅 훈장, 군 개혁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였습니다.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군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세워진 군대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이영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영란 중장은 자신의 지위를 걸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그리고 함께 싸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영란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군 생활 중 가장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식전이 끝나고 이영란은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카 준우였습니다. 그는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이모. 준우는 달려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어요. 많이 건강해졌구나. 네.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 준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몇 달 전의 상처는 아물었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어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선임들이 후임들 챙겨주고 간부들도 병사 얘기 진지하게 들어줘요. 진짜 군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어요. 이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변화였어요. 준우야, 내가 용기 내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모들이.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해줬잖아. 전화 한 통. 그게 모든 걸 바꿨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군악대 연주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박관태는 어떻게 됐어요? 징역 7년 선고받았어. 조폭 연계 혐의까지 더해져서 다신 못 나올 거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요? 모두 치료받고 있어. 일부는 전역했고 일부는 계속 복무 중이야. 내 친구 동민이도 곧 병장 달 거야. 준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신청사 5층 군 인권교육센터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센터장은 공군 준장 이서윤이었어요. 그녀는 특별조사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현판 앞에서 이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센터의 이름은 13성 프로그램입니다. 별 13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병사 한 명 한 명이 모두 별처럼 빛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서윤은 준비된 원고를 넘겼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신병들이 인권 교육을 받게 됩니다. 폭력은 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걸,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뒷줄에 서 있던 이영란과 이태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자랑스러운 막내였어요. 현판식이 끝나고 세 자매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영란이 난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네. 아직 멀었어, 언니. 이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은 바꿨지만 문화는 천천히 바뀌니까 최소 10년은 걸릴 거야. 그래도 시작은 했잖아. 이서윤이 두 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별 13개가 함께 했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해냈잖아요.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녁 작은 한식당. 이영란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준우도 특별 외출을 받아 함께 자리했어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어머니, 이영란의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준우가 살아있는 게 기적 같아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언니가 별까지 걸었잖아요. 이영란은 잔을 들었습니다. 별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하지.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준우가 이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 전역하면 법대에 가려고요. 법대? 네. 군대에서 배웠어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모들처럼요. 이영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생각했어. 넌 좋은 변호사가 될 거야. 한 달 후 국방부 대회의실 군 개혁안 최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들이 참석했어요. 국방부 장관 박정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몇 달 전과 달리 훨씬 겸손해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개혁안은
이영란 중장이 주도한 특별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크린에 개혁안 주요 내용이 떴습니다. 1. 모든 부대에 인권 상담관 배치. 2. 가혹행위 신고 시 즉각 조사 의무화. 3. 은폐 적발 시 지휘관 연대 책임. 4.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 5. 연 2회 외부 감사 실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장성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개혁안은 다음 달부터 정군에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이영란은 새로 부임한 육군 참모총장과 마주쳤습니다. 강태수는 물러났고 개혁 성향의 새 총장이 임명되었어요. 이 중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총장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장님 덕분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총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차기 참모차장 자리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죠? 중장님이 가장 적임자인데 저는 일선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병사들과 가까운 곳에서요. 총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해 겨울 이영란은 사단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일선 부대로 내려간 거였죠. 많은 이들이 아까워했지만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그녀는 전 장병 앞에서 훈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합니다. 이곳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이었어요. 2년 후 봄, 준우는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식 날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을 입고 부대 정문을 나섰어요. 이영란과 이태진, 이서윤 세 이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상병 이준우. 감사합니다, 이모들. 준우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군대 들어올 때 차고 왔던 시계였습니다. 이거 수리했어요. 그는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새로 각인된 문구가 있었어요. 별 13개, 한 생명을 위해 빛나다. 2025년. 이영란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준우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모들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네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준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공부하는 틈틈이 군 인권 관련 봉사활동을 했어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피해자들을 상담했습니다. 5년 후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사건은 군 가혹행위 피해자 변호였어요. 법정에서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폭력의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 존엄이 지켜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방청석에는 이영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조카가 자신의 뒤를 이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이영란은 정년을 맞았습니다. 35년 군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녁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구한 병사들, 함께 싸운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식전에서 대통령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영란 중장은 우리 군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이영란은 마지막 경례를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별 3개가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이영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준우가 준 시계를 꺼냈습니다. 별 13개, 한 생명을 위해 빛나다. 아니야. 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수백, 수천 명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해질 무수한 생명들이었죠. 제대로 싸웠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문이 열리고 이태진과 이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이영란은 두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싸웠지? 그럼 별 13개가 달렸잖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 차례야.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지키고 발전시킬 사람들. 세자매는 난간에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군복 입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복무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 그들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이영란은 시계를 차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13개의 별은 내려왔지만 그들이 밝힌 빛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그리고 그곳에서 복무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